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출범회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22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맡은 박미정입니다. 네, 맨 먼저 가장 멀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박용순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종룡사관 그리고 안윤선 사모님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상덕 부총영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 한인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한일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몬트레이 한인회 박기래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오클랜드 이스트웨이 한인회 회장님이시며 전 16기 민주평통 회장님을 역임하신 정경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실리콘밸리 한인 회장님 우정국 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선배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민주평통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을 맡아주신 우리 전 회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장 오래되신 분이시네요. 10기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정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12기 정에스라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4기와 15기를 맡아주셨던 김희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19기 최승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20기를 맡아주셨던 김상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21기 지난 회기 때 열심히 일해주신 최종균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테이블에 우리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김순란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무처 가족들을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최희석 미주 담당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최희석 과장님. 최희석 비서관님,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네, 인사해 주시죠. 이승봉 미주지역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현희 미디어소통 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부총영사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잠깐 자리를 비우셨네요. 네네. 다음에 이따 오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채리 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른 지금 우리 평통위원님들이 많은 국가주에서 단체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국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시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은 오늘은 출범식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은 따로 소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지사장으로 계시는 강승태 지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빨리 진행을 하고 저녁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외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촉장 방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회 위촉함 2025년 11월 1일 대통령 이재명 위촉장 김경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이동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한상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이유미 이한희 의원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위원 여러분,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뛰는 첫 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위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과 국내외 각지에서 오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4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우리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책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에서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 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화는 성장의 바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에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입니다. 남북 대화 부분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집니다. 7년째 중단된 남북 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공동 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환경, 재난 안전, 보건 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 군사력 5위권의 군사 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자 인공지능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 기술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 문제에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기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국민 여러분,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회장으로 취임 인사를 드리게 돼서 깊은 영광과 사명을 느낍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 헌법 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향해 세계 곳곳의 동포, 사회와 조국을 연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우리 협회의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정과 공동 성장,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작되는 원 코리아, 차세대와 함께 여는 평화의 내일입니다. 오늘이 이 가치를 다시 새기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온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 기술 이해도 다를 수 있지만 바로 그 차이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 이야기에 요새 아이들은 왜 외부로 주문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되묻는 차세대가 요즘 모습처럼 유머 속의 세대가 만나는 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대의 다름이 곧 우리 조직의 에너지이며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문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실과 분석, 현장의 의관을 기반으로 실천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대통령께 의미있고 책임있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와 함께하는 평통을 만들겠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역사, 문화, 체험, 멘토링을 확대하며 미래 세대와 자연스럽게 평화의 통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동포사회와 함께 생활 속 평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정치적 색깔을 넘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교류, 봉사, 안도적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평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회의, 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책임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존중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대 간 경험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며 따뜻하고 개방적인 협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운명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시장은 반이라는 속담처럼 오늘 이 자리가 차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평화통일의 힘찬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차세대가 민족의 뿌리를 알고 성장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단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화는 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배우고 연대하며 함께 움직이는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AI 시대 변화 속에 차세대와 기성세대에 함께 만드는 샌프란시스코 평통협의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가겠습니다. 어제 사무처장님과 잠시 면담이 있는데 저희 대표적인 식당이 뭐냐고 붙여봐서 오가네입니다. 그러더니 오고가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오고 가다 보면 평화통일도 되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처장님 성함이 방씨입니다. 그래서 저희 22대 샌프란시스코 협의회는 오방방입니다. 방방 뛰면서 22회 평통협의회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먼 걸음 해주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방용승 사무처장님, 감사드리고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오미자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21기 최정균 협의회장님과 자문위원 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가운데서도 민주 21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최정균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샌프란시스코 협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중 갈등, 러우 전쟁,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러우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견 등으로 한반도 정세도 중차대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종서가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반자로서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활동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덕 정경식 재단 대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한인회 회장 김한일입니다. 오늘 제22기 미주 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출범 주실에 와주신 모든 한인 여러분, 귀빈 여러분, 단체장님, 언론사 대표님, 그리고 기자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행사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 주신 오미자 회장님, 그리고 자문위원님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미자 신임 회장님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한인회관 건물 짓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셨고 이번 80주년 광복절을 굉장히 근사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또 오미자 회장님께서 많은 뒤에서 모르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를 잘 할 수 있어서 다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오미자 회장님께 뜨거운 축하와 격려와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정균 회장님도 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와 거의 2년 동안 많은 활동에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이대희 목사님이 독립자금을 바로 모은 장소입니다. 또 김종림 선생님께서도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부를 만드셨고 유일한 박사님은 스탠포드 법대를 한의선 처음으로 졸업하셨고 항상 독립자금에서 공 하나를 더 내주신 분입니다. 장인환 정명원 의사의 의거는 우리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어 전 세계의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는 우리 독립운동지의 성지인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는 우리 한인 이민 역사의 중심이자 맹주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는 우리 IT 기업들의 성지인 곳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는 평화통일, 그리고 선샤인 팔러시, 1998년에서 2008년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평화통일이었습니다. 그걸 아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샤인 팔러시를 시작을 하였고 바로 그것을 해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한인회는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회와 북가주 한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웬스데이 디셈버 10th에 4시 반에 천하름 원내대표님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데 디셈버 13일 날에 4시에는 2025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한인회관에서 송년 감사 관람을 하니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미자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최석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신 오미자 회장님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모든 회원분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고 미국과 한국, 양국 간의 평화로운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귀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변화하는 국제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평화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도와서 주유사회와 한인사회가 더욱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미자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의 무궁한 발전과 성취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37지구 상원의원 최석호 상원의원께서 오미자 협의 회장님께 감사장을 임정택 총회장님께 대선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선서 대표 정흠 이수연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유지역과장을 맡고 있는 이승공입니다. 제22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출범회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제22기 자문위원 구성입니다. 제22기는 국내 18,787명, 해외 4,037명 등 총 2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22기의 주요 특징은 우선 국민주권정부의 통일자문헌법기관으로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범시민사회, 직능분야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회복하였으며 국내외 평화통일활동 및 정책권을 선도할 간부자문위원을 영입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위촉을 통하여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수기토론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 청년 자문위의 위촉비를 준수하였으며 특히 역대 최고인 30.5%를 청년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공공외교와 실용외교에 기여할 제도표를 위촉하였습니다. 재공감별 추천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추천 절차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였으며 문화, 예술계 인사 등 K컬처와 연계한 공공외교를 전개할 인재를 위촉하는 등 해외 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였습니다. 평화, 통일, 국민과 함께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목표로 설정한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과 자문위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안내. 자문위원 여러분,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활동 목표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로 출범하였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위해 자문위원님들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의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범국민적 통일기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국내 사회 각 분야의 직능대표, 해외 재외동포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모든 자문위원은 거주지역의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을 수행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의 부의장을 임명합니다. 부의장은 수석 부의장, 국내 17개 시도 및 이북 5도와 해외 5개 주요 지역의 지역 부의장과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의장이 임명한 5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임명한 500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상임위원회에 1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 통일 논의에 관한 정책 건의와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합니다. 국내 17개 시도와 이북 5도 지역회의, 해외 5개 지역회의 등 총 23개 지역회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회의를 대표하여 지역 부의장이 지역회의를 주재하고 활동을 총괄합니다. 지역협의회는 자문위원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국내 228개 시군구와 해외 45개 권역에 총 273개 지역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회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활동을 총괄합니다. 대행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내 지역회의는 시도 광역자치단체, 국내 지역협의회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해외 지역에는 재외공관 등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해외 자문위원회 평화통일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국가직 공무원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공무직 행정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에 한 명씩 배치된 공무직 행정실장은 자문회의 관련 행정과 자문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동반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회 역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활동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희망을 담은 평화통일 정책 건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평화정착, 미래세대가 그리는 평화통일 디자인,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K평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4가지 활동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활동 방향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하여 다양한 통일 활동을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평화 통일 준비에 매진할 것입니다. 자문위원은 국민생활 현장에서의 평화 통일 의견 청취, 평화 통일 여론조사,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건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수렴된 평화 통일 여론을 바탕으로 법정회의 등 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께 평화 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건의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정회의는 전체회의, 국내 해외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임기 중 한 번, 국내 해외의 지역회의 소속 전체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국내 해외 지역회의 역시 임기 중 한 번 개최됩니다. 전체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는 매년 1회, 임기 중 2회 개최되고 상임위원은 소속된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정기 정책 건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문위원은 분기별 1회,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정책 건의에 참여하고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직능별 정책회의를 통해 직능 전문성 기반의 분야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전체 회의 및 국내 해외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정기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통해 참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회의로서 자문위원회 출결 사항이 기록되니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분기별 정기 정책 건의 및 수시 정책 건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의견 수렴, 여론조사와 회의를 통해 개진된 정책 건의는 종합 정리되어 의장이신 대통령께 보고되며 정부 평화 통일 정책에 반영됩니다. 자문위원은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회의, 지역협의회를 통해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에 기획, 지원,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해외에서 평화통일 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통일 특화사업, 청소년 통일 공감사업, 해외 평화통일 정책 강연회, 해외 공공외교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평화 통일운동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동포사회의 평화 통일 공공외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청년위원 활동, 직능별 정책회의, 지역협의회 분과위원회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지 평화통일을 격언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웹진 및 오디오북, 이북 등 디지털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평화통일정책 관련 자료와 국내외 평화통일 활동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세기를 향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무소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사 참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의장이신 대통령을 모시고 12월 2일 전체 출범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12월 1일에서 3일 사이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 공공외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개최 예정이며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국내외 청년 자문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해외 일정이 빡빡하지만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공개사항입니다. 정기회의는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및 평화통일 활동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남북관계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기별 정책건의에 반영하는 등 협의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정회의입니다. 분기별 1회 개최하는 협의 정기회의에 자문위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통은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통일 여론을 반영해 자문건의를 내실하기 위해 분기별 1회 통일 문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메일로 실시하고 있으며 15문항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통일 문제 여론조사에 많이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K컬처와 연계한 평화통일 공감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평화통일 사업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일가속을 다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문위원 이촉과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미자 샌프란시스코 회장님, 임정택 총영사님, 그리고 역대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주인공이신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박용승입니다. 먼저 짧게 인사 말씀을 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오면서 이렇게 먼 미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시고 조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제22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출범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시애틀을 거쳐서 어제 이곳에 왔는데요. 아직도 시차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열정적인 오미자 협의회장님의 리더십과 꼼꼼한 섬세하게 행사를 준비하시는 자문위원님들을 뵙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2기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출범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 균형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해외는 소통과 통합을 중점에 두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협의회가 미국에서 새로운 변화와 통합을 만드는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딱 10분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신망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까 함께 보셨듯이 지난 12월 2일 개최한
22기 출범회의에서 의장 자격으로 참여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규환이라고 우리의 위상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정착을 통해서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며 자문위원 여러분이 그 첫 걸음을 떼고 그 첫 길을 여는데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첫 길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처도 여러분들 잘 도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인사 말씀을 좀 마치고요. 준비한 PPT와 함께 짧은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평화통일 정책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입니다. 평화 공존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자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장가격으로 연설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모든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시작,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통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한 80억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인류가 같이 살고 있죠. 그 중에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상대방의 다르게 생각하는 그것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틀렸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하기도 하고 정화하기도 하고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생각이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에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더 듣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어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좋아요. 그런데 친구가 네 생각은 내 생각과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 그러면 짜증나요. 생각이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은 그 사람이 그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과 북은 80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일단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부터 시작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분단된 지 8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더 큰 하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좀 돼야 될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80년 분단 이래 가장 남과 북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급기야는 북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차 적용이 안 돼가지고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국무위원장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과는 통일하지 않겠다. 대화도 하지 않겠다.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동안 80년 동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로
화해 협력으로 더 큰 하나됨을 위해서 나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서로 남이나 북이나 틀렸다고 규정하면서 서로의 어떤 적대감을 키우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영어를 다 잘하시니까 다름과 틀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름은 틀림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평화적인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름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순간에 이웃 간에도 같은 가족 간에도 적대감이 생길 수 있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평화적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상식적인 우리 일상 속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이번 22기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최수종 씨에게 전화를 해서 홍보대사를 맡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좋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제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하자입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모신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영화 배우 중에서 탤런트 중에서 연예인 중에서 가장 인고 부부로 소문난 그런 부부여서 우리 남가부터 그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봤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으로 보셨는데 역시나 딱 전화하는 순간에 그 집안이 왜 그렇게 평화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겠죠? 평화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통일입니다. 통일. 통일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모님들께서는 생각나는 나라 없나 봅니다. 통일하면 생각나는 나라?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을 잊어야 우리 실정에 맞는 통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일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사실 엄청난 통일 비용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20대 통일에 대한 그 필요성 조사를 인식 조사를 해봤을 때에 2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봅니다. 통일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2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 영리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할 당시에 서독은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겨룰 정도로 2위, 3위 그런 제조 강국이었죠. 그리고 동굴아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굴아파 역시 이게 참 안 돼. 동굴아파가 아니고 동독도 동굴아파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올림픽 하면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는 나라가 어디였죠? 그 전까지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소련이 가장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미국을 제끼고 2등을 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금메달을 세 번째로 많이 딴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동독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두 나라가 합칠 때에 경제력 차이가 4배였습니다. 크게 난 차이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하고 난데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동독 쪽의 경제력은 예전에 서독 쪽에 비해서 80%,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쓰고도 지금도 통일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수치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통일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가난한 북한 사람까지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땅콩이 있어요. 땅콩 왼쪽에 보이죠? 저 땅콩은 까기 전에는 하나입니다. 까고 나면 두 개죠. 그처럼 마당을 같이 쓰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이런 땅콩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제는 대단히 좀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친한 사이야 되겠죠. 이분들이 마당을 같이 빌렸으면 같이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돈이 없어서 그러긴 쉽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쌀이 떨어지거나 간장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옆집에 가서 빌려올 수 있죠. 바쁜 그 일과 중에 아이들도 맡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수억 원을 날렸어요. 같이 마당을 같이 쓰고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수는 없을까? 그 시작이 바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평화 공존을 이루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나 북이나 대통령께서 연설하실 때 말씀하셨죠.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가 다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해보자. 그 전제는 북쪽에 있는 2,500만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이게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대통령께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통일, 우리가 독일을 보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 물론 동독이 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합치자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방식의 통일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 우리 이미 젊은이들이 내리고 있다는 거죠. 서독에 비해서 우리 경제력은 사실 그렇게 짱짱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또 북한은 여러 가지로 뭐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력 차원에서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24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국민 총 생산력 대비해서 58%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계 경제 10위 정도 되는 우리나라가 그 경제력에 비해서 60배 가량 차이 나는 북한하고 독일처럼 통합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일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부터라도 서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적대감을 내려놓고 적대감이 제로로 떨어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조망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북한에서 철조망을 3중으로 다시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중단시키고 적대감을 녹여내서 철조망을 없애고 그리고 바로 마당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땅콩집처럼 그게 뭐겠어요? 철길과 도로길, 하늘길, 백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걸 하자고 하다가 다시 지금 현재 완전히 막혀버렸는데 북쪽에서 좀 부끄럽다고 평양에 내리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면 당분간 그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고 해양 국가들은 우리를 통해서 대륙을 진출할 수 있는 우리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신뢰가 쌓인다고 한다면 남쪽에는 평야지대가 많아가지고 쌀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그 쌀을 저장하는 데만 1년에 수천억 원이 들어가요. 그 돈을 저장비를 쓸데없이 쓸 필요가 없죠. 그걸 그대로 북으로 보내줄 수도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살림살이 각각 따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북쪽에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그걸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정도 최소한 그런 정도만 서로 윤인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남이나 북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2의 번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서 전제는 서로가 북은 자기들 사회주의 체제가 좋다고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대로 우리는 또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좋다고 8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그 방식대로 서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조선민주주의 이민국하고는 이민국대로 그 국채를 그대로 두고 체제를 그대로 둔 가운데 각각 살림살이도 각자가 알아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유럽연합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국가가 있지만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스포츠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죠. 그랬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나라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걸 책임져 줘야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거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관계로 우리가 지낼 수는 없을까. 그게 바로 평화 공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 유럽연합보다도 더 낮은 단계에서 그렇게 남과 북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 통일 방안의 두 번째 단계인 연합, 남북연합 단계 그 정도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고 한 면은 어쨌든 가로막혀 있는 섬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 대에 최소한 이 정도 단계만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통일이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대북 통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 공존을 통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 길을 열어보자.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통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통일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깔거나 왜냐하면 북쪽에서 그 지하자원 공동개발해서 가져오려고 하면 빠른 속도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철길을 현대화하고 도로길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칠레에서 저희 철을 주로 많이 수입해 온다고 하는데 수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북에서도 같이 공동개발한 자원들을 빠른 속도로 가져오기 위해서 도로길 이런 것은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통일 비용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통일은 언제 이룰 거야? 어떤 방식으로 이룰 거야?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 어쩌면 수십 년, 모르겠습니다. 뭐 수백 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들이 서로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남이나 북이나 비슷해졌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그 미래 세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보면 어때? 라고 그들이 통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과거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살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통일해야 된다 저렇게 통일해야 된다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완전한 통일은 미래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것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쓸데없이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미래에 이룰 완전한 통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민하다 보니까 남이나 북이나 서로 신뢰가 깨지고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일 괜찮겠죠? 예. 딱 세 분만 괜찮다는 거. 나머지는 별로 많이 안 들은 모양입니다. 제가 이게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올라와서 여기 보니까 시차 조정이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침이 잘 안 돌아가지고 말씀이 좀 잘 술술술 안 풀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많이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샌프란시스코 이 도시를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고 계신 우리 교포들도 굉장히 조용하시고 점잖으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도 이게 사무처장이 시차 적용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대답도 잘 안 해주시고 예, 평화의 개념 쉽게 말씀드렸고 통일의 개념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로 설명되어야 된다. 바로 그 어린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 세계를 설계하는 것이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드리니까 그냥 좀 실망해서 박수를 안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동포들과 나누고 또 우리 살고 있는 주류 사회하고 좀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이 바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미국 사회에서 좀 잘 전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평화, 통일이죠. 평화, 통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주의.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라고 이름을 얻게 된 것은 87년 6월 항쟁의 성과 덕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그때 헌법 개정을 하면서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굳이 왜 민주자를 그 앞에다 넣었을까라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즉 8천만 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른 장에서는 뭐 어떤 당을 찍고 뭐 무슨 당을 찍고 그런 것들은 뭐 자유로 알아서 하되 이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더 크게 그리고 더 서로 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남쪽에 같은 대한민국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진보다 보수다 다투는 것은 정말로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이 안에서는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기 위한 민주평통 자문회의 내에서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함께 서로 다른 색을 갖고 있는 걸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바라보고 가야 할 그 지향점에서 단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맞지요?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지금 한 40년 정도 됐어요. 이 자문회가 만들어진 지가. 처음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부 때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자가 더 붙어가지고 민주평통 자문회의를 거듭났는데 그 민주에 이제는 주목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 한 10여 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고자 합니다. 바로 민주평통 안에서의 주인은 누구냐? 자문위원들이죠. 오미자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문회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출범회의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 회의할 때는 한 10분 정도씩 테이블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두 말씀씩 다 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주장들이 모아가지고 발표하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저희 사무처로 이렇게 좋은 의견들 올려보내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바로 자문위원 모든 분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문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자문회의 내에서의 주인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죠.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경청해서 그 의견들을 잘 모아주십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장 받고 그냥 집에다가 딱 모셔놓고 회의에 나와서 회의 잘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자문위원 위촉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활동해왔다고 활동하는 것을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구체적으로 국민들 좀 만나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사무처에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1년에 최소한 50명 이상의 국민들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동포들이 되겠죠. 또 혹은 뭐 여기 미국의 다른 시민들을 만나서 그런 의견들을 경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의견을 쭉 듣고 그것을 사무처로 모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견이랄 게 하는 건 아니라 주제를 저희들이 정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남북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 각자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의견들은 쭉 들어가지고 모아주십시오. 편지로 일일이 써서 보내라고 하면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요즘에 구글 폼이랄지 네이버 폼이랄지 잘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모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명이 50명씩 의견을 모은다고 한다면 100만 명의 평화통일 인터뷰가 되겠죠. 그렇게 모아진 것을 AI로 모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서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대통령께 건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문회의가 지금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것을 잘 이뤄내면 그때부터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만 더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출범회의 때 한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거듭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산 걱정하지 마라.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예산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막 공짜로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똑바로만 하세요. 예, 제대로만 하면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국에서 지원도 제대로 못해주고 예산을 못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타국에 와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나 지금 공공외교, K평화 이것을 알려나가는 공공외교에 있어서 우리 미국 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 속에서도 그런 걸 잘 모아주시겠습니다만 우리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이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말이 가끔 들려왔습니다. 민주평통이 동포사회에서 이렇게 좀 분란을 일으키는 중심이 될 때가 있다. 간혹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동포사회의 단합의 중심 바로 민주평통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저희들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바람을 바라내시러 여러분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를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가는의 오동훈입니다. 여러분 자녀다 채워주시고 오늘 제22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출범회를 축하하는 건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멀리서부터 찾아주신 방용승 우리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미자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오미자 회장님 말씀대로 제22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는 방방 뛰는 그런 협의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은 민주평통이란 평화로운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임하신 오미자 회장님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통 큰 여장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온 세상엔 평화가,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2기 샌프란시스코 총통에는 통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들 잔을 들어주시고, 제가 민주 하면은 평통을 외쳐주시고, 제가 변화, 통 큰 하면은 변화를 외쳐주세요. 자, 민주, 통 큰. 안녕하세요. 네, 이스크레이 한일의 회장 정현입니다. 우선 오늘 22기 협의 샌프란시스코 협의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오미자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22기 출범을 이곳 샌프란시스코 오늘 하게 되어서 여러 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함을 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면 그것이 평통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자 또 다른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면은 여러분들은 건배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금 앞에 가지고 있는 와인이 아주 귀한 와인입니다. 이 와인을 숫자가 적응이 안 되고요. 이 와인을 도네이션 하신 분은 소아과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와인을 직접 키워서 바깥에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와인이 아니고 사 드시는 건 한 병에 150불입니다. 와인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 친구이고 아주 아끼는 저의 줄리 김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를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